여러분, 혹시 지금 유튜브나 TV에서 보이는 화려한 시골 생활에 마음이 끌리고 계신가요? 3천만 원으로 바닷가 별장을 샀다는 사람들, 폐가를 고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는 사람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올해 나이 62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은퇴 후 꿈꾸던 새로운 삶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 3억 원.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새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제 실패가 헛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제 직장 생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2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설렘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평생을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또 다른 채널로 돌리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부장이었고 팀원들의 멘토였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괴로웠어요. 제가 매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아내도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가끔 오늘은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다녀와요라고 말하면 저는 응, 나중에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을 이리저리 보다가 한 영상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단돈 2,500만 원, 바다가 보이는 시골집의 재탄생. 썸네일에는 낡은 집이 있었고 그 뒤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클릭했죠. 영상 속 남자는 저보다 한 5살쯤 젊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 후에 남해에 작은 집을 샀대요. 처음에는 완전히 폐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은 무너져 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근데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직접 손으로 고쳤답니다. 벽을 다시 쌓고 지붕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정리하고. 영상에서는 비포 애프터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는 도시에서의 바쁜 삶이 꿈만 같아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시골집 리모델링 영상, 귀촌 브이로그, 전원생활 이야기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300만 원으로 집을 샀다는 사람, 혼자서 집을 고쳐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사람,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다는 사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골로 이사 갈까? 아내는 국 떠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시골 가서 조용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시골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나는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시골집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깔고 전국의 폐가들을 검색했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온갖 지역의 집들을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바닷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 가격은 3,500만 원.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많이 낡긴 했는데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5천만 원만 더 들이면 근사한 집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만 쓰면 바다 보이는 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사놓고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불안 반이었어요. 버스로 4시간을 달려서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 내리니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시원한 그 냄새. 서울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였죠. 중개업자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그 집,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가격은 없어요.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을까요?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니까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입니다. 김 사장이 차를 세우고 가리킨 곳을 보니까 낡은 대문이 달린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고 벽은 금이 가 있고 솔직히 많이 낡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그 집이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을 내가 고치면 정말 멋진 곳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은 먼지가 가득했어요. 천장을 보니까 나무 기둥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 기둥들 보세요. 요즘은 이런 굵은 나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기둥만 잘 살리면 완전히 다른 집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환장하는 그런 감성 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기둥을 만져봤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그래, 이 집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다녀갔어요. 그 사람들도 이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일부러 오늘까지 시간을 비워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이 집 내일이면 주인 바뀝니다. 요즘 유튜브 보고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유튜브.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 봤던 모든 영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천만 원으로 집을 사서 5천만 원으로 고쳐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사람들. 계약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 역시 이 사장님은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을 입구 다방으로 가서 계약서 쓰시죠. 다방에 앉아서 계약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숫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값 3,500만 원은 맞는데 그 아래에 온갖 명목의 비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중개수수료 350만 원, 취득세 200만 원, 등기 비용 150만 원, 그리고 마을 발전 기금 500만 원. 이게 다 뭡니까? 아, 이 사장님. 이건 다 필수예요. 특히 마을 발전 기금은 외지인이 들어올 때 꼭 내야 하는 돈입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거의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투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김 사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이제 이사장님은 남해의 집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 집을 멋지게 고쳐서 아내를 놀라게 해주자. 하지만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 그리고 계약서의 숫자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시공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직접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겠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이 6천만 원, 가장 비싼 곳이 1억 2천만 원. 생각보다 훨씬 비쌌어요. 고민하다가 중간 가격인 8천만 원짜리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말하길 이 정도면 정말 근사한 집이 됩니다. 카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미 1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집값 5천만 원, 공사비 8천만 원, 퇴직금 2억 8천만 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들어간 거죠. 하지만 저는 괜찮아, 이 정도는 투자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건 3월 초였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남해로 내려갔어요. 아내한테는 등산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주에 내려갔을 때 인부들이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벽을 다 허물고 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반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기둥을 가리키는데 자세히 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흰개미가 다 파먹은 거였어요. 이사장님, 이 기둥들 다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최소 1,5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추가 비용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 땅을 파보니까 전부 바위예요. 정화조를 묻으려면 바위를 깨야 하는데. 그럼요. 특수 장비를 써야 합니다.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벌써 1억 7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정화조 없으면 물 쓸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또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내려갈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배선 문제로 500만 원, 수도관 문제로 800만 원, 단열재 추가로 1,200만 원.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2억 3천만 원을 쓴 상태였습니다. 퇴직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자꾸 외출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등산을 그렇게 자주 가요? 물어봤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제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집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벽은 새로 발랐고 지붕도 고쳤고 마당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남해 군청에 갔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요. 제 계획은 이 집을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한 달에 몇 팀만 받아도 수백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원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만요. 이 주소 확인 좀 해볼게요. 컴퓨터를 두들기더니 공무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 건물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건축물 대장에 이 집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분명히 등기도 하고 계약서도 썼는데요. 토지 등기는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 자체는 무허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셔야죠. 영업은 안 됩니다. 군청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고친 집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집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김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이준호입니다. 근데 지금 군청에 갔더니 제 집이 무허가 건물이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그거요? 이 사장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요?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 무허가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쓰시면 돼요. 조용히요? 저는 민박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 계약서에 다 써 있었잖아요. 이 사장님이 확인 안 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맨 아래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며 구매자는 이를 인지하고 구매함. 저는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라고 하니까 그냥 찍었던 거예요. 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해의 그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엄청 딱딱했어요. 이 사장님이시죠? 저는 이 마을 이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집 참 잘 고치셨네요. 근데 말입니다. 이장님이 집안을 쭉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합니다. 발전 기금이요? 저 이미 계약할 때 500만 원 냈는데요. 그건 중개업자한테 낸 거고 마을한테 따로 내셔야죠.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장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사장님, 여기가 서울인 줄 아세요? 여기는 시골이고 시골에는 시골룰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협조 없으면 이 사장님 여기서 하루도 못 버티실 겁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쓴 상태에서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1,5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이제 총 2억 4,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500만 원 뿐이었어요. 하지만 발전 기금을 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어요. 길을 걸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쟤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서울 양반이래.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온 거래. 마을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값을 더 비싸게 받았어요. 여기는 외지인 가격이 따로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자고 있으면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장난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공사 인건비를 아끼려고 저도 직접 일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하고.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제가 60살이 넘어서 육체 노동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삶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눴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몇 장 깨져서 그걸 고치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바꾸고 있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게 없었어요.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쾅!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특히 허리 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회색 구름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죠. 이러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옆집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119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을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개월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까지 하면 6개월은 봐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빛이었어요. 눈을 깜빡이는데 눈꺼풀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옆을 돌리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허리 아래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있는 건 맞는데 제 다리 같지 않았어요. 깨어났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어요.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쉰소리였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체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를 포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고 뭘 한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게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서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등산 간다고 했잖아요.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해요? 남해가 어디예요? 아내가 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은행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출금 500만원, 출금 1200만원, 출금 800만원. 아내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6개월 동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나가는데 나는 당신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대답해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들어오려다가 다시 나갔어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 다 어디 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해에 집을 샀어. 집을? 응. 폐가를 사서. 고치고 있었어. 다 고치면 너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순간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평생 모은 돈을 혼자 결정해서 써버렸어요? 미안해.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고. 이게 놀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아내가 제 침대를 쳤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났어요. 당신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려가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아, 남편이 사고로 죽었구나. 이제 나는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보. 근데 병원에 왔더니 당신은 살아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입원비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수술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아내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우리 통장, 당신 통장, 다 확인했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2억 8천만 원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민수, 내년에 결혼하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따로 떼어뒀던 거 알아요? 그것도 썼죠? 응.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언제요? 언제 쓴 거예요? 8월쯤. 8월에 민수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아빠, 내년 3월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예식장 예약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억해. 당신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 축하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결혼 자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당신한테 말했어요. 여보, 민수 결혼 자금 5천만 원은 절대 손대지 말자고. 그게 우리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당신 기억나요? 기억나. 당신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그건 아들 거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미 쓴 거예요? 이미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찾던 그 낭만이 우리 아들의 인생보다 중요했어요? 당신의 그 허영심이 우리 가족보다 소중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3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도 별로 없고. 그런 당신을 나는 믿었어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내가 3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60이 넘어서 이렇게 펑펑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건지 이제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배신한 겁니다. 아내를 속이고 아들의 미래를 망쳤어요. 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요. 멋진 집을 만들어서 아내를 놀라게 해주겠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핑계였어요. 진짜는 제가 은퇴 후에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뭔가 대단한 걸 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멋진 인생 이막을 만들 수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한 건 제 어리석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이준호 환자분, 어제 수술 잘 받으셨어요. 근데 결과가 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척추신경이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압박은 풀었지만 다리 감각이 완전히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걸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기는 힘들 수 있어요.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드는 건 평생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불 아래로 다리의 윤곽이 보였어요. 분명 제 다리인데 제 다리 같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힘을 줬어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구나. 사흘 후
아들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는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응.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집 샀다고. 남해. 그래. 우리 결혼 자금도 없어진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아빠, 나는 괜찮아요. 돈은 제가 더 벌면 되니까. 결혼은 조금 늦춰도 되고요. 그런 건 괜찮아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집에서 혼자 며칠 동안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제가 봤어요.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 휴가 내고 온 거라서요. 그래. 아빠,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엄마 곁에 계세요. 엄마가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민수가 나가고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웠나 싶었어요. 제가 망쳐놓은 인생인데 아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요? 저 못 걸어요. 걸어야죠.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어지러웠어요. 자, 천천히 발을 내려놓으세요.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힘 주세요. 다리에 힘을 주세요. 힘을 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후들후들 떨리더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시도했습니다. 10번째쯤 되었을 때 저는 겨우 5초 정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았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게 잘한 건가요? 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매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다니. 유치원 때 처음 걷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다시 배우는 겁니다. 60살에요. 이게 제 인생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보행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남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저 이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이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데요. 대문도 안 잠겨 있고 마당에 잡초가 막 자라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래도 집은 관리해야죠. 여기가 무슨 쓰레기장입니까? 이장의 목소리는 불쾌함으로 가득했어요. 동네 미관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다 불평해요. 외지 사람이 와서 집 하나 지어놓고 내팽개쳐 놨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퇴원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언제 퇴원하시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집을 팔든지 하세요. 이대로 두면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가 살까요? 무허가 건물인데 마을 사람들과 사이도 안 좋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느리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재활은 외래로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허리에 무리 가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내였어요. 아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끓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제가 2억 5천만 원 들여서 고쳤으니까 2억에 팔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장님, 농담하시는 거죠? 네. 그 집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도 안 좋다는 소문 다 퍼졌어요. 외지인들은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얼마면 팔릴까요? 글쎄요. 운이 좋으면 1억, 아니면 8천?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네. 그것도 빨리 팔리면요. 안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8천만 원에 팔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 구입비 5천만 원, 공사비 2억 원, 마을 발전 기금 1,500만 원, 병원비 2천만 원, 총 2억 8,500만 원, 퇴직금 2억 8천만 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족해서 적금까지 깼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8천만 원이 돌아온다고 했죠. 2억 8,500만 원 마이너스 8천만 원 2억 500만 원. 2억 500만 원의 손해.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결국 저는 집을 8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6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5천만 원에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남의 집 5천만 원에 팔까?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팔아요. 빨리 팔고 잊어버려요.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약하러 남해에 갔습니다. 1년 만에 가본 거였어요. 집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공들여 고쳤던 집이 1년 만에 다시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 집이 보물처럼 보였었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집은 제 인생을 끝낸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드린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김 사장이 저를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타서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바다가 이제는 그냥 차가운 물덩이로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집 한 돈 5천만 원,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쓴 돈 1천만 원, 남은 돈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제 30년의 결과였습니다. 2억 6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남해의 차가운 바위와 흙으로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일어나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돌아오나요? 나는 정말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2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남자를 고용해 줄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지원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일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아파트 경비 자리였습니다. 면접관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살입니다. 좀 많으신데요. 여기는 야간 근무도 해야 하거든요. 체력이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허리는 어떠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가벼운 건 들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더 젊고 건강한 분을 찾고 있어서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경비 자리도 못 구하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아내 용돈, 재활치료비, 약값.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사? 네. 이 아파트 월세가 너무 비싸요. 지금 80만 원인데 좀 더 싼 데로 옮겨야 해요. 저희는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이 다 떨어져서 작년부터 월세로 전환한 상태였어요. 알겠어. 그리고 여보.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일을 찾아볼까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당신까지 일하면 안 되지. 왜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나라도 벌어야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다 날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둘 다 일해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아내는 아파트 단지 내 분식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 58살의 아내가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나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제 욕심 때문에 아내까지 고생하게 만든 겁니다. 저도 계속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야간 근무자 구함. 밤 11시 아침 7시. 주 5일. 시급 9,860원. 저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편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 구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간 근무는 체력적으로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으세요? 면접 보시죠. 30분 후, 저는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이력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력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기업 다니셨네요? 부장까지 하셨고. 네. 그런데 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과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도 많고 허리도 안 좋아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건 젊고 건강한 직원이에요. 근데 요즘 야간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만 일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하는 걸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밤 11시까지 나오세요. 유니폼 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진짜요? 어디서요? 편의점 야간 알바.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편의점요? 응.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어요. 다음날 밤 10시 50분, 저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어요. 초록색 조끼였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그 순간의 기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초록색 조끼를 입고 머리는 새하얗게 센 노인. 이게 나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곧 손님이 올 테니까요. 자, 이준호 씨. 이제 교육 시작할게요. 사장님이 제게 계산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 담배 파는 법, 택배 받는 법. 30년 동안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바코드 찍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되면 노숙자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럴 땐 그냥 무시하세요. 아무것도 안 사면 나가라고 하시고요. 네. 혹시 손님이 술 먹고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괜히 참다가 다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사장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이제 시작이구나.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 12시쯤 취객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요. 아저씨, 소주. 네, 어떤 소주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 소주를 건네주는데 취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나이 많은데 이런 데서 일해? 불쌍하네.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감사합니다. 돈 받겠습니다. 새벽 2시쯤 졸음이 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졸면 안 됐습니다. CCTV로 본사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새벽 4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니까 통증이 왔어요.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사고 김밥을 사고. 빨리 좀 해주세요. 회사 늦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바코드를 제대로 못 찍었어요.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다른 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요. 그렇게 첫 근무가 끝났습니다. 아침 7시 교대 직원이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집으로 걸어가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발은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눈은 따가웠어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응. 많이 힘들었죠? 저는 대답 대신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여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따뜻함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건 여전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 허리 통증, 손님들의 무례함. 특히 힘들었던 건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전 직장 후배였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했던 김 과장. 김 과장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부장님? 김 과장. 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아, 네. 담배 한 갑이요. 담배를 건네줬습니다. 김 과장이 돈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응. 어떻게? 은퇴하신 거 알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만 흘렀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전에는 상사였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된 모습을 보인 것이. 그날 이후로 김 과장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부러 다른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야간 근무가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힘들지만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160만 원. 예전 같았으면 한 달 회식비로 쓰던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돈이 예전 월급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제 땀으로 번 정직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붕어빵 가게를 지나갔어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네, 1,000원입니다.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응. 이거.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당신 좋아하잖아. 아내가 붕어빵을 받아들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고마워요. 뭐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도 분식집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왔냐? 민수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약혼녀였습니다. 소연이에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민수 약혼녀 소연이에요. 어서 와요. 앉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네.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예요. 식장 안 빌리고 그냥 동네 식당에서요. 돈은 괜찮아? 네. 제가 1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소연이도 일해서 모은 돈 있고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결혼식 필요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할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지금 열심히 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실망했어요. 아빠가 우리 결혼 자금까지 날린 거 알았을 때요. 근데 아빠가 다시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빠가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가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민수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끔 민수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아빠, 요즘 어때요? 응, 괜찮아. 일도 익숙해지고. 허리는요? 조금 아프긴 한데 견딜만해. 민수가 웃습니다. 아빠, 대단하세요. 진짜로요. 저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요즘 저는 새벽 5시쯤이 제일 좋습니다. 편의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에요.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거든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따서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밖을 봅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거리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예전에는 남해의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걸 꿈꿨었어요. 화려하고 낭만적인 삶을 꿈꿨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행복은 이 순간입니다.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마시는 캔커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맞아주는 아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는 아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 몸.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속 화려한 삶에 마음이 끌리고 계신가요? 3천만 원으로 집 사서 멋지게 고쳐서 돈 벌고 사는 그런 삶을요?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 꿈을 쫓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년 모은 돈 2억 8천만 원. 아내의 신뢰, 아들의 결혼 자금, 제 건강,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다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를 얻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행복은 남해의 바닷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집에 있지 않았어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부디 잊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평범한 일상, 건강한 몸, 함께 있는 가족. 그게 전부예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낭만을 쫓지 마세요. 화면 속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편집된 허상일 뿐이에요. 진짜 삶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땀과 눈물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매일 밤 편의점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내, 아들, 그리고 저 자신. 천천히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무너진 가정을, 부서진 제 자존감을.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다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봐 주세요. 그걸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이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